어제 오늘 많은 대학의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통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통해야 지속 가능해진다. 우리의 혁신 노력이 통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해진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대도 여러 가지 노력들 하는데 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담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저희들이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5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개발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이맘때 이 100% 무전공 통합 모집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전공 이제 통합 모집을 여러 대학에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교육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하를 약 한 25% 수도권 대학들 보고 있고 지방 대학들 많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한 1년 정도 먼저 결정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100% 통합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가보는 길입니다. 통합 모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 모집 이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간을 다양한 TF를 돌리면서 무전공 통합 모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1학년 교육과정입니다. 1학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 1학년은 이제 전공이 없지요. 그래서 기초교육 단계인데 2단계의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어떤 그 교육의 모듈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공동체 인성 영역이고요. 이건 뭐 모든 대학이 아마 굉장히 강조해서 운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그 시대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저희 대학은 또 이제 그 기독교 정신에 좀 입각해서 만들어진 학교여서 그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영역, 그다음에 어떤 시대 교육이죠. AI 리터러시. 그 다음에 외국어대라는 특성화를 반영한 글로벌 소통 역량입니다. 이거는 영어만 합니다. 영어만. 그 다음에 전공 진로 탐색. 어떻게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을 극대화하는 것의 이면에는 뭐냐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주어진 것들을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은 그 두 부분을 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소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혁신은 문제와 그 문제 해결 간의 간극을 어떻게 빨리 줄이느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소통 역량을 저희 외국어대에서 특히 영어 능력이죠. 보면서 문제를 좀 진단을 해야 되겠다. 무엇이 문제냐? 문제 정의가 되어야 그것에 대한 해결안이 잘 나올 수 있다. 현재 우리 글로벌 소통 역량, 일반 다른 대학에서 대부분 교양 과정에 영어가 있죠. 교양 영어라고 해갖고 이것의 문제가 뭘까? 문제는 쉽게 정의하면 이 교양 영어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역량이 잘 늘지 않더라. 이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많죠. 그죠? 한 30-40명 되는 학생들을 강의실에다 두고 중간쯤 어디에다가 화살 쏘는 격이잖아요. 지금의 교육이라는 게. 그 안에는 특히 영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저희가 이제 수준별 수업을 도입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격차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중간에다 관역 쏘는 수업, 아마 다른 대학의 교양 경우도 비슷한 어떤 문제점 혹은 또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습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던 학생들의 영어 데이터, 그 학습 데이터들이 학기가 끝나면 사라지다가 이것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축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1000명의 학생 1000개의 교육 과정, 특히 영어에 있어서 우리 적응형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별화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교실 수업에서 교수 한 분이 30-40명만 되더라도 그 학생들의 현재의 영어 상황을 진단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중간쯤에 화살을 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응형 학습이 가능한 그런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진단을 해야 되고요. 증상이 뭐냐? 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에 맞춤형 추천, 학습 추천을 하고 학생들은 다시 학습하고 그것을 다시 진단하는 이런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오프라인 강의실 수업의 수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생각을 한 지는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생각을 갖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까 디자인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 업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어려웠습니다. 이 고등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본 기술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초중등이죠. 아이스크림회라든지 그다음에 천재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미팅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초중등이고요. 또 거기가 이제 사업성도 있는 거죠. 사업성도 있는 거죠. 여러 기술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다가 좋은 파트너를 저희들이 마침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파트너와 저희들이 2022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1단계, 2023년 2단계, 그리고 올해 3단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 적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기술에 맞춰서 학습 컨텐츠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됩니다. 학습 컨텐츠들은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또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영역별로 좀 나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영역, 진단평가, 문항들을 개발을 하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신입생들 대상 진단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AI가 분석을 하고 이런 첫 번째 저희들이 구축 단계를 진행을 했고요. 2023년 작년에는 여기다가 조금 더 말하기, 쓰기, 듣기, 각 문항들을 개발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체인지라 그래갖고 학생들의 모바일로 쏴주는 겁니다.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매일 쏴줍니다. 매일 그 학생에게 맞는 많지 않은 과제죠. 그러니까 실제 수업과 연동된 과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모바일로 계속 그 학생에 그 학생에 맞춰서 계속 그 학생이 어떤 그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쏴주는 거죠. 그것들은 다시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죠. 이 2,4학번 학생들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남은 것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왔던 이 AI 어떤 그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또 이제 이 구축하는 작업이 있고요. 또 보도하는 작업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단랍 중심의 학생들의 어떤 과제 수행, 단랍 단위 분석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만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첫 화면인데 짧게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아까는 무슨 안 계신가요? 아까 여기 일단 됐었는데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 영어 문법 학습과 어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어휘 챌린지에 접속합니다. 학생은 한국어 문장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입력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AI 엔진에서 송출하는 단어의 설명과 유의어가 나옵니다. 다음은 AI 문법 엔진을 사용하여 문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오늘의 문법 챌린지에 접속합니다. 영어 대화문이 출력되고 학생은 한글로 된 문장을 영어로 작문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내가 작성한 문장과 AI 문법 엔진을 통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작성한 문장에 대해 문법 오류를 탐색하고 문법 오류가 있을 경우 학생들은 오류의 유형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영어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 시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걸 보시면 영문 표기도 있습니다. A1, A2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휘의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한 외국어 교육에서 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6등급 체계인데 A1, A2, B1, B2, C1, C2 이런 레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어 관련 없이 저 사람이 프랑스 B1이다 그러면은 독일에 갔을 때 바로 그 수준이 이해되는 거죠. 그런 어떤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모든 외국어는 외국어 강좌에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A1, A2, B1, B2. 그래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 수업의 수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지금 AI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단어가 A1 단어고, 그 다음에 이걸 A2나 B1 단어로 하면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제시가 되는 겁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그 수준별로 A2형의 문법, B1형의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랫폼의 구성입니다. 진단평가, 진단이 잘 되어야 학생들의 그 유형 분류가 잘 되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강의 관리 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활용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권한 관리, 로그 관리, 데이터 축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문법 AI 엔진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적용 프로세스고요. 이건 어휘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생각을 했던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초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우리가 B2C 개념의 앱들은 많잖아요, 그죠?
비오리가 하는 스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학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잖아요. 대학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평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입학해서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그죠? 중년이 되고 그죠? 시니어가 돼도 그 학습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속 쏴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기술이 지원해서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대학 4년 동안 얼마만큼 영어가 단계별로 향상이 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기존에는 수업이 있고 졸업 시점 중에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은 그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인데 학점은 그 학생의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죠. 토익이나 토플은 표준화된 평가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국어 능력이 얼마만큼 향상된지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건 뭐냐면 학습 데이터입니다. 결국 데이터의 시대니까 이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그다음 분석하고 그래서 그 학생 맞춤형으로 생애 주기별로 영어 교육을 지원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체인지는 수업과 연계한 과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수업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학습자 개별 데이터는 교수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수자는 30명의 학생이라면 30명의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학생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지금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뭐냐면 맞춤형 코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조금 더 학생 맞춤형 코칭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플립 러닝 형태가 될 텐데 기존의 플립 러닝 형태가 일반적인 게 교수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약간 변형된 어떤 플립 러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이 지금보다 늘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늘지 않으면 교수자에게 시간을 우리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평가 제도 개선입니다. 외국어 능력은 결국은 어떤 지필 평가보다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 평가 제도를 도입했고요. 저희 대학은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해서 상대 평가제를 없앴습니다. 상대 평가제를 없애고요. 절대 평가, 혹은 자율 평가. 대신에 과정 평가를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과정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 향상이라는 게 반복적인 외국에 대한 노출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잘 또 보완하고 해서 결국은 특히 이 시대에 우리 지역 저희는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이지만 부산에도 대학이 참 많습니다만 각 대학이 사실 한정된 자원으로 중복적 투자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대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대학 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각 대학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개방형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지역 어떤 우리 교수님들, 연구자들 같이 개발하고 또 학생들 같이 이용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인 또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업체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언어공학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뭐 LLM 뭐 이런 것들 막 챗GPT 이런 걸 하면서 이
언어 데이터 처리나 이런 쪽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업체랑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다음 학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마이크로로 해갖고 이 회사의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이 부재식 강의를 이제 해서 소수 정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회사에 인턴 잘하면 또 정규직 입사 이런 부대적인 어떤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하협력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연계하려고 합니다. 대학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산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가 실패했지만 부산이 우리 이제 수도권 1급 체제가 탈피되어야 우리 국가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요 동남권 이제 남북권 경제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산이 있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글로벌 허브 도시는 하드 파워도 있고 소프트 파워도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 중에 하나는 시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역량. 시민의 어떤 세계 시민 역량인데 저희가 지금 부산시와 같이 하고 있는 게 시민 영어입니다. 시민 영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부산시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하자. 여기에는 이제 어린이, 청년, 그다음에 재직자, 시니어 이렇게 좀 확장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연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챗GPT 같이 어떤 대화형 영학습을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려고 기술업체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짧은 시간에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대학의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정윤철 부산외국어대 기획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기초교육 강화의 어떤 필요성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학습, 평가, 그리고 이제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과 또 경남에 있는 대학들 간의 공유 이런 데까지 같이 또 고민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서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겠습니다. 아니면 끝에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외국 사례까지는 않습니다. 국내 사례가 혹시 있는지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대학에서 이 AI 기반 영어 플랫폼을 구축한 대학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또 세션 남아서 네, 같이 또 토론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방이 약간 음성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손을 보시고 있고요. 두 번째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한 2분 정도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그러면 받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셨는데요. 부산 외국어사인데 관련해서 되나요?
이 앞쪽에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에 모셔도 되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예. 그래도 의향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정연진 교수님이시고요. ACT, HT 교육과정 운영 사례입니다. ICT, AL 과목 운영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발표 앞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받은 한림대학교 정연진입니다. 앞에서 학교 차원의 걸 하셔갖고 저 좀 작아지는데 저는 제 과목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HT, HT, ICT, AR 박스가 뭔가 엄청날 것 같은데 다 그냥 소소한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양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적응형 수업을 한번 적용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HT 어떻게 읽냐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ICT AL 했는데 적응형 교과목 운영한 거 그리고 그 운영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T 교육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는 하이테크 하이터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고도화된 기술과 고감도 뭐 이쯤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고도화된 기술을 학습에다 활용해서 그것으로 확보한 시간을 학습자들과 더 많이 나누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그냥 교실에 앉아서 학생의 수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교수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HT는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해서 맞춤형으로 가르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1000명에게 1000개의 교육과정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학습자가 동영상이나 교과서 등의 사전학습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면 교수자나 학습 시스템이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진단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대시보드에서 학습 데이터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개인 또는 그룹에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하이터치하고 하이테크하고 분리된 것 같지만 얘네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HT 교육 모델은 어디서 왔냐면 이 교육 모델은 바로 적응형 학습의 원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제목을 AL이라고 한 것이 바로 어댑티브 러닝의 AL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속도로 학습을 해야 하는 단일제 교육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개개인에 맞게 최적의 학습 내용을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속도로 학습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자 이런 원리가 바로 어댑티브 러닝 적응형 학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는
그냥 생각만 하셔도 개인적으로 맞춰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학습자도 맞춤형 교육을 듣고 교수자도 학습자의 데이터를 근거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향상이 돼서 학생들의 학업이 지속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 수업에다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기가 있겠죠. 이거를 왜 시작을 했냐면 이거 처음 본 거 2020년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우리 학교에 그 KDI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때 무엇으로 수업을 하셨냐면 알렉스라고 인공지능 수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으로 수업하면 진짜 좋겠다. 학생들이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또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 비싸고 그 학생들 개개인한테 다 비용을 월별로 지불하는 것들이 많고 무엇보다 어려웠던 건 저희 수업에 딱 맞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그때가 한창 그 코로나 시기여서 영상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라인 영상 수업을. 그러니까 영상 수업을 하면서 퀴즈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담당한 교수님이 5분이 계신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LMS 시스템, 우리 학교 그 LMS 시스템을 막 메뉴를 막 찾아보니까 이거 몇 가지만 조작하면 이게 가능하겠는데? 싶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뿌듯해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설계 및 운영을 해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원리는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이 제가 운영한 적응형 수업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이 이제 교수자의 동선이고 회색이 학습자의 동선입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수업 전에 학습자를 분석해서 수업 방향을 정하고 학습자가 수업 첫 주에 사전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준점 이하이면은 공부계획서 제출하고 교수자가 이것을 받아서 학습자가 실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매 주차 교실 수업 전에 단원별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된 퀴즈를 풀이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저 아래 빨간색인데 붉은색 도형으로 그려진 부분을 보면 퀴즈를 풀어서 정답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오답이면 해설 영상을 봐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적응형이 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진도가 다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 순식간에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참 걸리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진도에 맞춰서 자기가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퀴즈만으로는 개념 정도밖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과제를 부과해서 그 과제로 해서 교실 수업 전에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돼서 오면 교실 수업에서는 응용 문제들을 다뤄주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설계한 거를 보면은 학습자 분석할 때는 이제 수강 대상의 전공, 학년, 이전 수강 내역 같은 것들을 보고 사실 이런 게 다 수동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하소연을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사전평가는 학습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체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사전학습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즈를 내고 그리고 과제를 하고 교실 수업을 하고 피드백하는 것 이런 설계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HT 수업이니까 사전학습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과의 유대를 쌓는 그런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역할을 맡아줄 거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인공지능하고 교수자하고 협업을 하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붉은 도형 부분인데 이 왼쪽이 그 알고리즘이고 실제로 오른쪽이 저희 학습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정말 볼품없는 게 나중에 이 플랫폼 회사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 메뉴를 찾아서 쓰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멋지지는 않은데 보여드리면 매 주차 1번 문제만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1번을 풀어서 맞으면 2번이 활성화가 돼요. 비활성화돼 있다가. 그런데 틀리면 영상을 다 끝까지 봐야지 다음 문제가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일주일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씩 풀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작업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문제 하나씩 다 내고 난이도도 조절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 편집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누구하고 같이 하자 그랬다가는 너무 욕을 듣겠구나. 그래서 권하진 않고 몰래 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업 시간 그런 작업에다가 드리는 교수자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도 그런 메뉴가 있을까 지금 궁금하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선 제가 이런 과정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체크해놔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참고로 스마트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대시보드가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대시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수한 현황을 어떻게 볼까 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아까처럼 그런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보이는데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체크한 거, 영상을 봤는지, 문제를 풀었다면 맞았나 틀렸나, 심지어 풍선 도움말로 자세한 일정까지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거는 그대로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분석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교수자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은 SMS. 그래서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학습을 안 해갖고 오는 학생이 많으면 이 수업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퀴즈 마감에 이런 메시지들을 열심히 보내고 긴급한 공지 이런 것들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쓴 이 피드백은 쪽지라는 기능이에요. 우리 학교 LMS에 있는 건데 쪽지는 카톡처럼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서 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하거나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쪽지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 피드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학습 참여도가 낮으면은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좀 잘하는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놀라운 건 대부분 다 반응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서 처음엔 공부 얘기였는데 틀림없이 나중에 소소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지내보니까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제가 맡은 분반의 한 90% 이상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약간 후회했어요. 너무 거기다 시간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좀 상대적으로 덜 썼습니다. 그래서 수업 평가할 때는 제가 문제은행 구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전 단원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하는 거에다가 신경을 썼고요. 난이도 조정을 사람이 하는데 이제 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정면에 배치해서 학생들의 수업 의욕을 높이고 나중에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게끔 그래서 게임을 하듯 그렇게 풀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을 정리하면 사전학습을 했고 사전학습으로 퀴즈를 풀었고 과제를 제시해줬고 교실 수업을 하고 그 틈틈이 피드백을 준 것이 이 과정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실 겁니다. 운영 결과인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강의평가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예전 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막대 차트는 일반 수업을 할 때 평점이었고요. 이건 학과별 평점인데 저 꺾은선 차트는 꺾은선 그래프가 적응형을 했을 때 이건 제 점수가 아니고 우리 모든 거의 지금 한 학과 빼고는 모든 과가 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23년 2학기에 제가 받은 평점은 5점 만점에 4.75였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 좀 자랑이 되나? 예. 그런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러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89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해 이 파일럿으로 적응형을 했을 때 92점. 그 다음에 전체 학생들 219명을 수강했을 때 91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간 이걸 수업을 진행해 본 다음에 문제를 개선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좀 더 많이 주고 여러 가지를 보강하고 1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평점이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지? 243명의 교양 과목을 하면서 96점, 4.8이거든요.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만족도를 제가 제 과목을 얘기하니까 약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의견의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 수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해설 영상을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긍정적이기만 했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급하게 만드니라고 5분의 교수님들이 낸 퀴즈하고 해설 영상을 그 영상을 다 편집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설명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영상 세대 학생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었는데 또 해결이 되죠. 그 생성형 AI로 다 바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 수업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제일 초반에 적용 수업은 초반에 수강생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평가 결과를 잘 살피면서 이 수업의 방향과 수준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준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 독려해 주는 것, 귀찮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내가 관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첫 학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못하는 학생들한테만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잘하는 학생은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전략은 잘하는 학생한테도 계속 독려를 하고 더 심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해주니까 둘 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기말에 내 위치에서 내가 출발한 출발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수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수강 이후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잘 배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응형 학습법의 방향을 제가 제시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동 작업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문제 출제부터 학습자 분석까지 모든 것을 교수자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회사에다 얘기할까? 자동화해줄까? 막 이런 갈등들을 하고 있던 차에 생성형 AI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는 이번 학기부터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각형, 원래는 이 사각형 안에 든 걸 제가 다 했던 일이에요. 정말 그랬는데 자두같이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와 있는 일들을 이제는 AI 튜터가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평가도 AI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퀴즈 문제 내는 것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AI가 해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밤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심야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을 못 해줬었는데 AI 챗봇이 그 기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다 그럼 교수장 할 거 하나도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고 학습자 정서를 지원해주고 맞춤형 피드백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교수자의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재구성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하이터치 교육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전히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저의 수업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도 질문 있으시면 일단 한 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새롭게 반갑습니다. 직접 수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시 수업을 같은 경우는 학습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교실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중간에 거쳐야 되면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은 사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가 교실 수업 전에 들어온다는 게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 과제가 교실 수업에 하는 이 과제 일반적인 것과 뭔가 좀 다른지 그 질문을 좀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업 설계 피드백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니까 교실 수업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한류가 되는 되어 있는데 교실 수업에서 올라갈 때는 이게 사이트가 바뀌지 않는 게 좀 맞지
저희가 그런 피드백 부분을 저도 고려해서 다음에 어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수업이니까 퀴즈만으로는 개념만 잡는 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봐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퀴즈는 개념 중심으로 출제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 예제 문제들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바로 응용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과제를 내줬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교육 모델이긴 하지만 결국 휴먼 터치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호남대학교에도 이 AL을 할 수 있는 기능이 LMS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안 해봤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LMS 잘 그 메뉴를 보시면 말씀하신 그래도 좀 초기 버전이긴 하겠지만 AL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영무 동의대학교 대학문화혁신센터 소장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11시 10분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엄영호입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대학문화혁신센터 소장을 맡고 있고요. 본과는 소방방재행정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대학교 진로교육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왜 이 진로교육 체계를 미래교육 세션에 배정을 하셨나 이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과연 저희가 어떤 식의 진로교육 체계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해주셨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대학문화혁신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대학문화혁신센터는 비교과와 그 다음에 교과를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가 일종의 인식 개선이라던가 혹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학생 모두가 좀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센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일종의 학생들의 장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첫날 세션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세션에서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거냐,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성공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동의대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 이 고민이 가장 크거든요. 저희가 1년에 4,00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4,000명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수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결국 학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자신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일종의 성공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 진로 교육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방식인데요. 저희가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결국 진로교육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걸 보도해 나가느냐, 이쪽에 방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일종의 진로교육 체계도 구축하고 학생들 진로 취업 동아리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진로 지원 프로그램들, 그리고 교수자 교육,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떤 한계들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느낀 가장 큰 한계는 교수님들의 진로 지도의 역량들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수들에 대한 교육,
뭐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거에 대한 강의 평가라던가 혹은 진로에 대한 만족도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을 위한 사실은 진로교육 체계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관심이 사실 높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반대로 학생들의 주도성이 낮아지는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진로 역량 자체에 되게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꾸는 진로 교육 체계에서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자. 그거에 대한 반성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대학 중심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집중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고,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도 아마 다양한 산업단지라던가 혹은 아니면 기업체와의 연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기업 중심의 일종의 현장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저희 학교는 학교 뒤편으로 부산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안창마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동 안창마을에 대한 문제를 먼저 개선해 보자라는 일종의 그 학생들의 동의하자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내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걸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시간도 없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학생들의 활동비 부족에 대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필요한 지원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라든가 혹은 관련된 프로그램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교과 마일리지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학교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산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8만 마일리지가 넘어가면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실제 동일한 1:1 매칭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게끔 했고요. 그 금액이 작년에 저희가 환산했을 때 약 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활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일종의 장학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1년에 거의 2억 원 가까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냥 줄 수 있냐, 이 문제 분명히 학교 본부에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될 텐데요. 나머지 교수님들이나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활동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고, 이 비교과 마일리지도 다양한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교육혁신처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게 동의대학교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 연구제됐던 프로그램의 연차 로드맵인데요. 2023년도에는 저희도 저희가 만들어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로 성숙도 검사인데, 이 진로 성숙도 검사를 왜 하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에 대한 학업 성취에 대한 자신감 부족도 있었지만, 문제는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진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제가 동의대학교 나와서 어디 취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교수님들마다 다 고민이 그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조금 더 좋은 기업에 보내보고 싶고, 혹은 아니면 학생이 가고 싶은 기업에 보내주고 싶은데
그걸 교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학생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저는 이제 소방방재경학과에 있는데 대부분 저희 학생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농담으로 고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 잘했던 애 중에 소방관 시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시험을 붙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꼭 얘기해요. 그러면 무조건 붙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자신감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부울경 지역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전국으로 이 확산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진로 성숙도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내가 진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 학생들 4,000명은 1학년 때 들어오면 그 진로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워크넷이랑 연동을 해서 이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도교수 멘토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4학년들은 지금 3, 4학년과 1, 2학년을 저희가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2학년은 진로 포트폴리오, 3, 4학년은 취업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한 학년에 약 한 4,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모두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지도교수들의 멘토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저희가 자기 전공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직업이라던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전문 컨설턴트를 저희가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컨설턴트를 고용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1대1 그 진로 상담을 다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저 DU 커리어 어드바이저인데 저희 학교가 이건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동문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체 분들 모셔다가 다양한 어드바이저로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혹은 멘토링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꼈을 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경험이어도 학교 안에서 공모전을 나가던가 혹은 아니면 내가 인턴십을 해보던가 이런 다양한 소소한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텐데 이 소소한 경험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소한 경험을 우리 굉장히 좋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대기업에 갔어요.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라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동의대학교 나와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동의대학교 나온 학생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DU 커리어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올해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학생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한 학생들 혹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해보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이 그게 굉장히 좋은 회사가 아닐지라도 그 친구의 관심이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이 학생들이 친구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거나 친구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지 않게 내 주변에 흔하게 보는 애인데 얘가 이런 걸 해봤네? 얘는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저희의 그 목적 중에 하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지도교수님도 그런 걸 했거든요. 바보가 더 바보에게 해주는 특강. 그래서 어차피 잘 모르지만 서로 조금씩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대학 문화를 바꿔보자라는 게 저희 진로 교육에 있어서도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입생이 일단 들어오면 그립 검사 다 시키는데 이 그립 검사도 저희가 DU 그립이라고 새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DU 그립, 그 다음에 DU 스토리는 온라인에 탑재할 수 있는 웹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학교 안에 아마 각자 계신 학교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학교 안에 사실 좋은 게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이 연계가 안 되거나 좋은 게 있는지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괜히 새로운 거를 너무 만들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하나로 연결시켜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를 좀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 교육이라던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가능하면 연결을 시키는데 그 연결의 핵심을 재학생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DU 커리어 어드바이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종의 재학생들, 그래서 실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학생들이 성장하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건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실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적인 소개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동아리 모든 학교들이 하고 있지만 그거를 좀 구분하자. 그래서 1, 2학년부터 취업 동아리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1, 2학년들은 진로 개발 동아리로 전환을 시키고 3, 4학년 중심의 취업 개발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 걸로 조금 구분해서 그래서 1, 2학년들의 이 진로들이 3, 4학년의 취업과 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 동아리들 간의 연계성도 좀 강화를 하고요. 그래서 이 취업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이 진로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멘토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끼리도 계속해서 밀접하게 맞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스톱 지원 서비스라고 이제 저기 적어놨는데 저에게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학생이 만일 그 진로가 궁금하거나 취업이 궁금하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학교에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들의 1차적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진로와 취업의 창구를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대학 그 1층 사무실에 가면은 이 진로 취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그 모든 공간에 그 한 층의 공간이 다 이런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기에 가면 진로든 취업이든 관련된 비교과든 다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쪽에 가면은 그 코디네이터 교원들이나 혹은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들이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학교 안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AI 기반의 이 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좀 아직은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앞서 저희 부산 외대나 그다음에 한림대처럼 이런 AI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계되는 것을 저희도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는 워크넷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고 워크넷에서 사실은 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 기반의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들을 학교로 끌고 오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모든 포탈 시스템이 답이거든요. DAP라고 해서 저희 농담은 뭐 동의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진로 성숙도 검사나 트리 학습 지원 체계, 그다음에 그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은 상담대로, 진로는 진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비교과는 비교과대로 운영이 되어오던 그 학교 모습을 가능하면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는 저희가 학생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나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 계획하고 진로 개발을 촉진하는 일종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진로 개발 촉진에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 진로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조사만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반의 비교과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A라는 학생이 굉장히 다 잘 되고 있지만 진로 의사결정 부분이 좀 약하면 이 진로 의사결정을 높여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교내에 어떤 것들이 있고 혹은 교외에 어떤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일종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릿은 그 기본적인 그릿에 저희가 동의대학교만의 일종의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마 슬라이드 나와 있는 책자를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일종의 성공 경험, 소소한 성공 경험이 교내에 전파될 수 있는 진로 교육, 그리고 그게 수업이랑도 연결되고 그럼 전체적인 대학 자체가 바뀌면서 일종의 진로 교육이라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왜 진로 교육이 굳이 미래교육 세션에 있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학교가 변화되는 교육 방식을 진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보시는 이런 슬라이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굉장히 중복돼 있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아마 보시면 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교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또 학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방대에 계신 교수님들이 공통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죠. 우리가 입학 자원의 감소에 따라서 일단 학생 수 부족이기도 하지만 또 입학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습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감의 부족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도 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졸업할 때 조금이라도 더 성장했다면 또 그런 학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도와줄 수 있다면 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의대학교 사례는 이제 진로라고 키워드를 주셨지만 진로가 하나의 매개가 되고 구심점이 돼서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통한 성공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수님 그리고 센터 학교의 노력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점점 우리 청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션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 받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아마 시간적인 것 때문에 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또 마지막에 다시 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 발표입니다. 점점 이제 우리가 에듀테크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 미래기술교육센터 기술연구원이신 서경택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쪽에 자리도 좀 있습니다. 한 자리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강의실 및 실습실 이런 것들을 구축 관리하고 있는 기술연구원 서경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에듀테크 기반 미래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동안 소통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 한 8월쯤에 그 미래학습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교육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에 대한 내용과 또 저희 학교 미래학습관에 대한 인프라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에듀테크 기반 미래첨단 기술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새로 생긴 미래학습관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미래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각각의 층을 이제 존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해서 공간 활용의 목적을 좀 명시해서 각각 층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강의실들을 좀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실습실, 2개 스튜디오, 그 다음에 다양한 강의실 등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분야별 저희가 이 강의실을 설계할 때 그냥 단순히 이런 강의실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신기술 전문가분들을 내외부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먼저 만들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 교육 과정에 필요한 어떠한 실습실이 필요한지, 그다음 그 실습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각 층마다 이제 강의실을 구성하고 배치를 하면서 미래학습관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층은 미래기술형 체험 및 그 개방형 소통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 공을 들이고 있는 데가 이제 메타 스튜디오라고 하는 공간인데 올해 3월 개관을 목적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2D의 촬영을 진행하는 곳이 아니고 3차원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볼륨메트릭 데이터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공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이나 아니면 AR, VR 가상 공간에 활용되는 컨텐츠들을 바로바로 촬영하고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관제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물리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K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하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디지털 트윈업해서 모니터링 외에 이제 거기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수집한다거나 하는 것들까지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미래자동차 랩이라고 하는 공간을 1, 2로 좀 나눠서 좀 저희가 공간을 설계해 놓았는데 1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나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습실이고 2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 시뮬레이션 모델을 저희가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타고서는 실제 주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계된 모델 같은 것들을 요 자동차 시뮬레이터에 심어가지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동일한 환경들을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었을 때 자율주행 모델이 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는지 환경들까지 변화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자율자동차용 키트, 조그마한 키트들을 이용해서 자율자동차를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트랙까지도 만들어 놓았고 모든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놔서 그 학생들에서 저희 학교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좀 이제 1층에 있는 미래형 공간들에 있는 것들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유엔 생산 시스템이나 PLC 로봇 등을 활용할 수 있는 FMS 랩, 그 다음에 ICT 관련 실습들을 진행할 수 있는 ICT 랩,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과 같은 것들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랩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및 그 그랜에너지 관련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수소연료 전지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가능할 수 있는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3층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AR, VR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디어 장치를 이용한 컨텐츠들을 이용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XR 스튜디오를 지금 공사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완료가 돼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직접 체험하고 설계할 수 있는 XR 체험판도 같이 저희가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을 같이 실험 실습이나 이런 것들에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AR, VR 랩도 같은 층에 구성을 해서 실험 실습까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좀 대형 강의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형 강의실이 좀 필요함에 따라서 3, 4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스카이라고 하는 홀과 하이브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대형 미디어 장치를 가진 이런 홀들을 구성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존이라고 러닝 존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AR이나 데이터 관련된 실습들을 할 수 있는 강의실들을 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강의실을 배치한 것뿐만 아니고 이쪽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가 진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마이크를 전체에 설치를 해서 강의실 전체 공간을 수음을 한다든지 거기에 카메라를 통해서 강사뿐만 아니고 교육생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학습센터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가공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치도 이렇게 단순히 일렬 배치가 아니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팀 단위로 이제 강의실 전체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인터랙티브 스터디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저희가 모션 캡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좀 소형화해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아바타들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바로바로 표정을 따라할 수 있게 아니면 표정이 아니고 행동까지도 따라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게까지 준비를 해놓아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나 강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데 뭐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평일 주말 쉬지 않고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락스관을 구축하고 나서 교육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배치할 것이 아니고 이런 배치된 교육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좀 순환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로드맵이라고 하는 TTR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TR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콘텐츠나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학부에 연계해서 융합 교육들을 먼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 활용한 수업들 그 외에도 TTR을 가지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도 재직자 교육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학습관에 있는 저희가 미래교육 혁신처라고 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미래교육 혁신처에서 미래학습에 대한 그 교육이나 연구들을 수행하는 띵크탱크의 역할이자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또 가지고 있는 부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된 부속기관들도 있는데 거기를 같이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미래학습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TTR 기반으로 다양한 교과목들과 비교과목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기준으로 지능형 로봇이나 아니면 FMS,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교과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AR/VR이나 UI UX 관련된 과정들도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나 데이터 관련된 과정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은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 수소연료 전지나 2차 전지 이런 강의실이 딱 구축이 완료되면 그쪽 과정까지도 더 확대해서 저희 교과과정을 운영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성화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도 같이 미래학습관 인프라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는 그 다양한 시설물들이 저희 K-팩토리랑 또 디지털 트윈화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공정 관련 심화 응용 기술, 고소형 엔지니어링 직무 향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더 많은 인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 기획 서비스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교육 방법 시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프레젠스 기반 원격 교육을 예전부터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텔레프레젠스라는 것은 그 원격을 뜻하는 텔레와 프레젠스, 그러니까 임장감이나 표현을 나타내는 프레젠스의 좀 합성어로 저희가 뭐 다양한 공간들을 한 공간으로 묶는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공간들을 한꺼번에 그 수업이 가능한 공간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캠과 2캠퍼스, 3캠퍼스 이렇게 각각의 강의실들을 좀 한 군데로 묶어서 저희가 미디어 장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전체 한 공간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올 오프의 연결 융합 강의실이라는 것도 만들어봤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교수자도 그럼 각각 배치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이제 강의자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강의자가 실제 크기의 저희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불리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좀 설치를 해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각각의 강의실에 실물 크기의 교수자가 나타나서 강의를 하는 형태의 이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반 텔레프레젠스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산업체 전문가나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을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는데 단순 줌 연결보다는 저희가 모바일로 이렇게 교실 내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해외 전문가나 이런 것들을 불러서 그 로봇을 통해서 이제 각각 그 커뮤니케이션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미디어 장치, 그러니까 홀로포테이션 장치들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의 컨텐츠를 가지고도 저희가 또 몰입감을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교육들도 저희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 공간도 이제 만들어 놓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적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학부 외 교과에도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 미래학습관의 인프라를 가지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메타로봇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팀 단위로 이제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로봇을 가지고 저희 미래학습관 내에 갖고 있는 로봇을 가지고 팀 단위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매일매일 다른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로봇 진흥화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희 학교 내부에서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경진대회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AI 서비스 경진대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그 본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진대회를 열었던 내용인데 저희 학교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 컴퓨터 PC 같은 게 좀 사양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경진대회들이 열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인프라 구축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그쪽에 대한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기술 분야 산업동향 미래의 핵심 기술 주제로 다양한 테크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올해는 분기별로 작년 분기별로 진행을 했는데 요것들을 더 많이 해서 다양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 모델, 그러니까 저희 미래학습관에서 추구하는 저희 교육 모델의 기본 방향은 에듀테크 기반 학습자 중심 실천공학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기술 이념이 이제 실사고시 이념을 가진 종합 교육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교육 맵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학습자 중심으로 시작점이 다 똑같지 않더라도 제어가 가능한, 대응이 가능한 모듈형의 유연한 교육 과정들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 방식으로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의 내용들은 저희 학교가 미래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은 디지털 신기술 교육이나 융합 교육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이 될 수 있는 융합 교육으로 만들고 있고요. 교수 학습 방법도 기존 온라인으로 국한되거나 오프라인으로 국한되거나 비대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저희가 5가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조금 저희 나름대로 정의를 좀 삼아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 5개의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그래서 교수 방법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굳이 한 과목 전체를 진행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행을 하고 실제 PBL 학습이나 아니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등의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공간의 하이브리드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뿐만 아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까지 수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강의실과 1대1 매칭되는 메타버스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실험 실습실에서도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매체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단순히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VR이나 이런 컨텐츠들까지도 학습 매체로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 평생 교육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4년 대학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좀 더 만들어 놔서 평생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4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현장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해서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RPM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 교육과 실제 교육이 이제 경계없이 이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에듀테크 기반 학습자 중심 실천공학 교육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제가 저희 학교의 미래학습관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이렇게 말로 설명해드리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학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면 저희 미래학습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부럽고요. 빨리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 거의 개별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학습 관리 프로그램도 지금 저기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학습자 추천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프레젠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형태로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도 그쪽에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까지 쫓아갔더니 이제 좀 한다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생소한 개념들도 많았고 또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 수 감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자재에 투자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학생 중심 수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아쉬운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 어떤 형식과 내용이 잘 이제 조합이 되면서 좋은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서 매우 부럽고 또 고무적입니다. 자, 우리 세션의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삼육대학교 스미스 학부 대학장이신 박원성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기차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같은 대학에서 오신 분에게 좀 기념사진을 한 장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기차표 때문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올라갔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은 분들이시라 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와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종이책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저희들은 종이책이 조금 더 편한 세대지만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 등등 또 패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패드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디지털화된 어떤 대학 교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PDF 형식의 책이 아니라 앱에서 만들어진 책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교수님들이 굉장히 평생 이제 교재를 쓰시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걸 PDF로 무료로 좀 다운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교수님들에게 적절하게 그 판권도 좀 드리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앱북이라는 걸 개발하였고요. 이 작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대학에 가셔서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순서대로 언론에서 이 앱북 개발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자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미스 학부 대학은 이제 교양대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한 매체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특별히 전자책에 익숙한 그런 학생들, 또 오디오북에 좀 익숙한 학생들, 이들에게 영상과 멀티미디어와 게임과 VR 등 인터랙션 콘텐츠를 구현해서 좀 흥미와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 가이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유용할 것인가?
학생들은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북 교재를 구매를 합니다. 네, 이 앱북의 교재 값은 15,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앱북의 장점은 역시 편리성입니다. 위아래로 또 좌우로 스크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터치를 하게 되면 또 왼 하단에 있는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또 상단에 있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앱북의 굉장히 큰 장점은 퀴즈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학생들이 바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쉬어가는 코드로 간단한 게임을 또 이렇게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앱으로 연결돼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그 사이트를 나갔다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어떤 채널로 연동돼서 온라인 수업 자료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기능이 있어서 스스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e클래스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이것이 사고와 표현이라는 그 교양국어 수업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이 과거보다 많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직접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글쓰기 상담까지 직접 이어서 할 수 있어서 글쓰기 교수님이 직접 첨삭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알려주면 최종 보고서를 학생들이 낼 수 있도록 이런 연동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뒤쪽에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불 좀 켜주시고요. 자, 전자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PDF는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학생들이 구입을 하지만 한두 명만 구입을 하고 불법 복제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북은 가로 세로 손쉬운 전환도 변환도 가능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특별히 복잡한 수식이 들어있는 이공계 계통의 과목들을 이북으로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앱북인데요. 손터치로 웹사이트 인덱스 등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하고 특별히 업데이트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 제작하는 제작비, 초기 비용이 좀 고비용이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해본 사례를 실증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사고와 표현이라는 그런 교재를 저희가 개발하였고 앱스토어와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역시 학생들은 앱스토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특별히 전임 교수 중에서는 한 분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수님들과 강사들이 사용하고요. 한 학기 동안에 약 452개를 발행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1학년 학생들의 약 한 3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그런 학생 숫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어떤 만족도 등등을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앱북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무엇일까요? 핸드폰, 태블릿 PC가 좀 많은데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이 태블릿 PC 사용률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앱북을 사용했을 때 수업 시간에 왜 읽어본 경험이 있느냐?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책으로 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책을 보거나 복습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학생이 좀 물론 많긴 하지만 주 1회 수업 시간 내에 읽어본 학생이 이렇게 33%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북은 좀 학생들하고는 좀 친밀하기 때문에 복습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앱북이 종이책보다 좋은 이유 물론 책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서 좋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종이책에 비해서 좀 싸다, 그 다음에 종이책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북마크가 있어서 어디든지 읽었는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런 굉장히 앱북 나름대로 장점에 학생들이 반응을 하였고 약간 조금씩 지표가 좀 올라갔던 그런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과목이 앱북으로 개발된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상당히 22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오른 그런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앱북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조금 더 향상된 어떤 그런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학기 사고와 표현이라는 앱북을 활용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 필기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희가 이걸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저희가 이거 숙제긴 한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는데 다음 버전을 저희가 개발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차년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교재를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 23년도에는 교양 과목으로서 종교와 인생과 역사와 문화라는 두 과목을 추가로 개발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될 사항이 여기에 있는데 첫째는 필기 기능을 좀 탑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다음에 디지털화에 따른 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교제 디지털화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위하여 이제 처음에 초기 비용을 어떻게 투자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 행정자들 저희가 설득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재를 상품화하면 학생들은 이걸 무료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 이걸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걸 또 무료로 그 학생들에게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 구매에 대한 어떤 저항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의 올해 계획은요. 올해 계획은 PDF를 앱북 형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PDF의 교재들을 앱북의 형태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했던 오늘 사례로 말씀드렸던 이 사과 표현 과목은 PDF를 앱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앱북을 만들려고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교재들을 또 앱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필기 기능을 탑재를 하고 각 페이지마다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삽입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은 이제 36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앱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재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강하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또 듣는 분들의 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먼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송대에서 왔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그 방식의 디지털화가 이제 갖는 장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비슷한 작업을 했었는데 고민이 드는 부분이 일반 이제 전통적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에 어떤 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드는 것이 많이 들지 않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강의록 정도만 수정하면 되는데 디지털화를 거치게 되면은 콘텐츠 제작비도 많이 들지만 중간에 어떤 부분이 또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수정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는데 전체 교과목의 그 범위 정도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부분들이 추가적인 업무가 되고 빠르게 적용하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2년이나 3년 정도 시간을 더 딜레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 갖고 다 필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보통 그 이용하는 그 필기 앱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앱북처럼 다른 형태로 그 접속을 하게 돼서 다른 인터페이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고 또 기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은 다 PDF로 통일해서 하나의 앱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학습이 더 수월한데 이 다른 형태의 앱이 또 제공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두 가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리하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대답하겠습니다. 이 앱북의 가장 큰 장점은 업데이트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 개발을 할 때 초기 비용이 좀 들고요. 초기 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거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 저희 또 기획처장님 와 계신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일반 종이책이나 또 PDF 같은 경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앱북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앱북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수님의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앱북은 이제 그런 아까 보안성 이런 것이 뚜렷하지만
이제 PDF 같은 걸로 결국 올렸을 때 이거 교수님들의 저작권 이런 걸 또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평생 열심히 수고해서 올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이게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느냐,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갖게 됐을 때 저희가 역시 오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저희가 교육자로서 안 되는 그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해야 될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그 업데이트나 수정 비용이 안 들고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그 수정의 주체가 이 개발하신 교수님들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어디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요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15,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는 이제 앱스토어, 그다음에 플레이 스토어를 개발하는 분들한테 가고요. 또 나머지 금액의 10%는 개발자에게 돈이 권당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가 개발자에게 요청을 하면 개발자가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많이 걸리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도 빠르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나요? 뭐 저희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사고와 표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저희가 워크숍을 하거든요. 할 때 이제 그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그럴 때 뭐 업데이트를 하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한 학기 거를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씩 가르쳐보고 고쳐야 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컨센서스를 확립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 이제 우리가 배꼽 시계가 알릴 타이밍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교육 대학 혁신 포럼 2일차 미래교육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